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 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항생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항생제 사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슈퍼박테리아, 어떠한 항생제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슈퍼박테리아가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에서 사실은 이 항생제에 대한 적절한 사용이 우리 축산 분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혹시나 과하게,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그다지 큰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수의사의 어떤 진료 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처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다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항생제가 사용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이제 가장 항생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농장에서 항생제 사용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근거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제 경험 또는 주위의 추천에 의해서 항생제를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농장에는 수많은 질병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병도 종류가 다양하고 뭐 바이러스성 질병도 다양하고 또는 뭐 이제 뭐 기생충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원인이 돼서 이제 질병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만 보면 농장의 모든 질병은 아주 단순하게 호흡기냐 아니면 소화기냐로 구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 호흡기, 그 다음에 설사를 하면 소화기. 그래서 호흡기가 있는데 무슨 약이 좋을까? 아니면 소화기가 있는데 설사를 하는데 무슨 약이 좋을까? 라고 그냥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예. 그랬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막막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정확한 어떤 진단이나 처방에 의해서 약품 선택이 결정이 되질 못하고 주변의 어떤 경험, 그동안 약품을 사용하셨던 관리자분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주변 농장 지인의 어떤 추천 혹은 뭐 약품 판매처의 경험이나 아니면 약품 판매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판매하는 약품의 마진도 고려를 해서 추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처방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약간은 좀 이제 부정확한 방법에 의한 항생제가 이제 선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품이 다행히 이제 현장에서 발생한 질병과 잘 맞아서 현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다행히 세균성 질병이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다행히 그 세균과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였다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겠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거 안 되는데 뭐 또 다른 거 없어? 또 다른 추천을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약 저 약 쓰다가 이제 누더기가 되고요. 하다 안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의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 제가 사진을 이제 집어넣은 거는 그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단에서 패전 처리를 전문으로 했던 그 감사용 투수의 얘기를 갖다가 만든 영화였는데, 진짜 하다 안 돼서 수의사를 부를 때 그때 농장에 가는 수의사의 느낌이 바로 패전 처리를 하러 올라가는 그 수의사의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부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는 항생제 사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성균을 키우고 문제가 되는 이제 그 슈퍼박테리아를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사용과 관련된 두 번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한 번 들어온 약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약이 문제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증상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이제 하는 그 결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A를 빼고 다시 B라는 약이 들어와야 되는데, A라는 약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B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행히 또 이제 그 B가 들어오더니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증상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들어가 있던 A와 B를 빼든가 아니면은 B를 썼는데도 계속해서 증상이 나왔다면 B를 빼고 다시 새로운 C가 들어와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A, B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시 C가 들어오죠. 예.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제가. B는 왜 안 빼세요? 라고 하면 아니 혹시 B를 뺐다가 또 예전에 그 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는 그냥 가지고 가는 거지 라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항생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보면 아니면은 그 처방을 한 기간에 따라서 수의사가 처방을 한 기간에 따라서 효과가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됐다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약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값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담이 되져서 그때서야 이제 또 이제 수의사를 불러서 약값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약값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장에서 사용했던 약품 리스트들을 쭉 뽑아서 이 약은 왜 들어간 건가요? 효과는 있나요? 왜 안 빠지나요? 라는 걸 이제 상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런 이제 그 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 좋은 습관들은 농장에서 꼭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생제에 대한 어떤 잘못된 믿음, 항생제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어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항생제의 대표적인 어떤 다른 이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마이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마이신이 곧 항생제를 대신하는 용어처럼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 옆에 그 달아놓은 이제 그 사진은 어떤 약사분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이 항생제를 맹신하는 어떤 그 이제 약국에서 오시는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실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좀 안 좋으니까 약국에 와서 마이신 있어? 마이신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약국에서 절대로 항생제를 구입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 약국에 와서 마이신을 이제 처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마이신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여기 나왔는데 귀를 뚫었는데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이신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이상하면 항생제가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아직까지도 그 우리 사람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2000년 10월 달에 이제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2000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더 이상 항생제를 살 수 없게 됐어요.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 약국에 가서 그 처방에 있는 항생제를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수의대를 들어간 게 군대를 제대하고도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더니 약봉지를 이렇게 주섬주섬 하시면서 군대에 가서 요긴하게 쓰거라 라고 하시면서 항생제를 어디서 처방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하고 같이 주신 게 소염제, 이제 스테로이드계 소염제였죠.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떤 통로를 통해셨는지 아버지가 이제 항생제는 무조건 아프면은 먹어줘야 될 거고 군대 가면은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챙겨오셔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몰래 챙겨가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막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막 연병장에서 모래먼지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막 코하고 입에서 막 이제 모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날은 항생제를 하나 먹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항생제를 먹고 소염제도 하나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소염제를 먹으면 왠지 뭔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고 다 괜찮아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의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그게 다 이제 그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는 거였죠. 마음의 위안. 내가 항생제를 먹었으니까 내 몸이 좋아질 거야 라는 마음의 위안이었지 전혀 항생제가 내 몸에서 적절하게 작용을 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죠. 그리고 항생제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병원 가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보시면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약사 선생님이 꼭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항생제는 무조건 처방받은 날만큼은 계속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열제, 소염진통제는 한 번 먹으면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 번 먹으면서 그 몸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세균이었다면 그 세균을 완전히 누르거나 아니면 죽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한 번 먹고 항생제를 한 번 먹고 좋아졌다? 그거는 항생제의 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항생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 항생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또 너무 과하게 맹신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사용을 할 때 농장에서 사실은 소품목을 소량만 사용하도록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농장들을 쭉 다니면서 분만사, 임신사, 자돈사, 비육사에서 그동안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들을 리스트만 저렇게 뽑아놔도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아목사실린, 린스마이신, 타이로신, 티아몰린, 그다음에 세프티오포, 페니실린, 예, 거기다 플로르페니콜, 그다음에 뭐 엔로플록사신,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너무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장에서도 이거를 며칠 해보다가 안 들면은 저거 써보고, 저거 해보다가 안 되면 이거 써보고, 예,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농장에 있는 돼지들이 항생제 내성균을 잔뜩 몸 안에서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고기를 섭취하는 소비자들한테까지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축산에서의 항생제 사용을 지금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이제 항생제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이제 흔하게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들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로키놀론 계열 항생제, 대표적인 게 우리 분만사의 이제 대표적인 설사 치료제인 엔로플록사신, 그다음에 또 육성 비육사에서 요즘에 또 많이 이제 호흡기 치료로 쓰고 있는 와보플록사신 같은 경우가 플로로키놀론 제제 항생제인데, 이게 사용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만사에서 설사할 때 뭐를 써야 되지? 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분들이 갑자기 덴마크처럼 저렇게 된다면. 그 다음에 3세대 세팔로스포린, 대표적인 게 세프티오포거든요. 우리 보면은 모돈들 문제 있을 때 항생제로 세프티오포 정말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휴약 기간이 대부분 하루니까, 예, 언제 도태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루짜리 세프티오포 많이 사용하세요. 그 다음에 세프티오포 주사제, 비육사에서 비육돈들, 출하 얼마 안 남은 비육돈들이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저 세프티오포의 사용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리스틴, 자돈사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설사 때문에. 혹은 회장염이 있는 농장 콜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돈사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예, 요 콜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돈사에서 만약에 콜리스틴을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옐로우 카드 시스템에서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카드가 발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콜리스틴을 사용하면 콜리스틴 사용량의 10배를 사용한 걸로 가중치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결국엔 쓰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조 사진에 보면 제가 덴마크에서 이제 일했던 농장에서 같이 이제 일했던 분들인데, 저 가운데 머리가 살짝 벗겨지신 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약품, 축산 관련 약품 판매업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분이 자돈사에서 설사 관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분이 계속해서 저를 보고선 하소연을 했던 게, 콜리스틴만 있으면 저 자돈 설사 치료가 금방 될 텐데 콜리스틴을 못 쓰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항생제들이 덴마크에서는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제한 품목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리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그렇게 관리를 하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람에 있어서 콜리스틴은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예, 그래서 콜리스틴까지도 썼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제 치료할 항생제가 없다라고 손을 드는, 그래서 최후에 사용해야 되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저 콜리스틴에 내성이 생긴 균들이 만약에 이제 사람이 생활하는 주변에 많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사람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콜리스틴에 대한 이제 관리를 철저하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르키놀론이나 세팔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제 주요 질병 중에 이제 방광염과 관련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주로 쓰입니다. 근데 저런 것들에 내성이 생긴 대장균들이 방광염을 일으키게 되면 사실은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항생제가 없어지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산에서 사용을 규제하는 항생제는 궁극적으로 사람한테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한테 위해가 될 수 있는 항생제들을 너무 지금 현장에서는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항생제는 그럼 어떻게 처방이 되는가?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처방전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한번 이제 꼼꼼히 보시고 거기 약 이름이 있는데 거기 약이 이제 뭐 항생제다 아니면 뭐 소염진통제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 약 이름만 치면 그 약이 항생제고 무슨 성분이고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페니실린을 처방받는 경우는 없어요. 페니실린 이외의 항생제를 1차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니실린을 일반적으로 이제 처방을 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목사실린이거든요. 그래서 아목사실린을 처방을 했을 때 크게 차도가 없다면 그때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가서 이제 페니실린계 이외에 다른 이제 항생제로 이제 처방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 페니실린 계열만 가지고도 거의 대부분의 세균성 질병이 통제가 되는데 반해서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은 항생제들이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약발이 그러면은 돼지한테 안 받는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부정확한 사용, 처방 진단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의한 이제 내성 획득이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도 이제 농장에서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과 세균성 질병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바이러스성 질병에는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간혹 계세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 PRRS든 서코든 아니면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이 먼저 문제가 돼서 그게 기저질환으로 작용을 하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때는 사실은 항생제를 써도 그 기저질환에 대한 컨트롤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항생제 약발이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환경관리라고 해가지고 새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항생제 약발이 아무리 사용을 해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내성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분만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유자전 설사할 때 대표적인 약품이 엔로플록사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요 감수성 결과를 보면 분만사에서 포유자전 설사가 계속돼서 엔로플록사신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검사를 보냈더니 그 검출된 대장균은 더 이상 엔로플록사신에는 감수성이 없고 다른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는 걸로 나왔죠. 그래서 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엔로플록사신 대신에 저기 이제 감수성이 높다고 나온 세프티오퍼를 가지고 대장균 치료를 했더니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분만사에서 엔로플록사신은 이제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농장에서 이제 엔로플록사신을 쓸 데가 없는 게 아니냐. 근데 반대로 또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요. 회장염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타이로신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타이로신을 사용을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계속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회장염균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요거는 그 전북대학교의 조호성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에서 제가 가지고 온 표인데 2016년, 2017년도에 조호성 교수님이 회장염균을 분리를 해서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 샘플은 전에 제가 이제 근무하던 한별팜텍의 이승윤 원장님이 조호성 교수님께 보낸 샘플에서 이제 분리를 한 거고요. 2017년도 샘플은 제가 이제 조호성 교수님께 2017년도에 보내서 회장염균을 분리를 한 샘플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타이로신은 전혀 감수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오히려 분만사에서 포유자전 설사에 쓰던 엔로플록사신이 이 회장염균에는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타이로신으로 치료를 했는데 회장염 효과가 없다면 그때는 엔로플록사신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엔로가 더 이상 쓸모없는 항생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이제 기저질환이 농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PRRS, 그 다음에 서코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되면 사실은 항생제의 효과를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표적인 게 새바람인데요. 저 사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컨설팅했던 농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돼지들이 기침을 하고 폐사가 나니까 이제 돈방 안에서 제가 이제 환경을 점검을 하다가 슬랍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포그머신을 쏘니까 그 크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슬러리 쪽에 간 크랙을 통해 가지고 음압이 걸리면서 슬러리 피트로 냉기가 유입이 되면서 그 냉기를 맞은 돼지들이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돼서 폐사로 이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물론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성 폐렴이에요. 연쇄상구균 아니면은 흉막폐렴에 의한 폐사지만 그 연쇄상구균이나 흉막폐렴을 일으켰던 원인은 바로 새바람이기 때문에 연쇄상구균 흉막폐렴의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아무리 처치를 한다고 해도 근원이 있는 저 새바람을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은 항생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현장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항생제 사용 습관, 그 다음에 항생제의 사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이제 내성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